안녕하세요, 모트리온 박기돈입니다. 신차들이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저희도 사실 K5 하이브리드도 만나봐야 되고 또 그랜저 하이브리드도 만나봐야 되는데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이제서야 만나게 된 기아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입니다. 여기 장소 되게 멋지죠.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장소 어디예요 물으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셔서 양평 유명산 초입에 있는 펠리시아라는 카페고요. 아마 겨울에 눈 내리면 엄청 멋질 거예요. 주말에 한 번씩 놀러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를 만납니다. 사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죠. 근데 뭐 이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하이브리드를 타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하이브리드라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사실 뭐 하이브리드를 볼 때 굳이 살핀다면 가격이랑 연비, 그다음에 옵션, 뭐 사양들도 보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뭐 사양에서는 일반 가솔린 모델이랑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실 가격 비교해보고 연비 비교해봐서 나한테 하이브리드가 적당하냐, 아니면 일반 가솔린이 적당하냐, 아니면 디젤이 적당하냐, 아니면 LPG가 적당하냐, 결국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게 사실 하이브리드를 만나는 제일 큰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전 같았으면 뭐 시스템 설명 막 엄청 복잡하게 하고 그랬어야 됐는데 요즘은 이미 뭐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자,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는 연비가 16.2km/L입니다. 지금 현재 17인치 타이어를 끼우고 있는데요. 17인치 타이어를 끼웠을 때, 자,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는 기존의 K7 하이브리드랑 또 심지어는 그랜저 하이브리드랑도 파워트레인은 똑같습니다. 다만 K7 하이브리드가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로 바뀐 것, 그래서 디자인과 인테리어라든가 전체적인 사양이나 그런 부분들이 바뀐 것 외에는 파워트레인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2.4 가솔린 엔진과 51마력짜리 전기 모터, 최대 토크가 205Nm에 이르는 전기 모터가 적용되어 있고 자동 6단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죠. 51마력 이 전기 모터는 사실은 소나타랑 K5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모터는 소나타랑 K5랑 똑같은데 소나타 K5는 엔진이 이제 2.0 엔진이죠. 그리고 여기는 2.4 엔진이라는 것, 그리고 배터리, 장착된 배터리의 양도 조금 차이가 나긴 합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 먼저 살펴볼 게 없습니다. 디자인은 K7 프리미어랑 사실 똑같고요. 휠만 하이브리드 전용 17인치 약간은 디스크처럼 생긴 휠만 다르고 나머지는 사실 똑같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는 크게 살펴볼 것이 없는데, 근데 진짜 이 차를 요즘 탈 때마다 마음이 너무 왔다 갔다 해요. K7 프리미어 그랜저 나오기 전에 K7 프리미어 타면서 와, 이거면 정말 충분해 라고 했다가 막상 그랜저를 시승하면서 그랜저의 사실 그 넓은 공간에 또 혹해가지고 야, 디자인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또 그랜저가 땡기네 이런 생각을 가졌다가 K5를 타고 나면 와, K5 사실 또 디자인 너무 멋있어 가지고 차도 커지고 야, 굳이 뭐 윗급 필요할까? K5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또 K7 프리미어를 만나면 와, 그래도 역시 디자인은 K7 프리미어가 확실히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하이브리드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브리드가 과연 내가 원하는 트림인지 아니면 일반 가솔린이 더 좋을지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했었죠. 그때는 사실 소나타 2.0 스마트 스트림 자체가 출력이 조금 약하다는 평이 많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더해지면서 부족했던 출력 부분을 완벽하게 커버해 주는 것이 사실 소나타 하이브리드의 제일 큰 핵심이었거든요. 물론 당연히 연비도 더 좋지만
기존에 저희가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때는 연비만 보고 골랐었는데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2.0 대비 하이브리드가 연비가 좋은 뿐만 아니라 힘까지 워낙 좋아가지고 그 점 때문에 하이브리드의 매력이 엄청 높았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 엔진 자체가 2.4죠. 그래서 힘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K7 프리미어의 기본형 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2.5 스마트 스트림 자체도 힘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아요. 소나타가 2.0이 힘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았던 거에 비하면 K7 프리미어 2.5는 힘이 일상적인 영역에서 생활하기 사실 전혀 부족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는 과연 힘 부분에서도 충분히 매력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오로지 연비 면에서 확실하게 장점이 있으니까 연비를 보고 골라야 할까? 그런데 또 사실 가격 차이가 2.5에 비해서는 또 가격이 좀 높은 편이에요. 3.0이랑 비교하면 경쟁력이 상당히 높긴 한데 2.5랑 비교하기에는 가격 차이가 또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K7 프리미어는 조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엔진은 4기통 가솔린 2.4입니다. 최고 출력이 159마력, 최대 토크가 21kgm를 발휘하고요. 옆에 전기 모터가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죠. 전기 모터는 출력이 51마력이에요. 지금 얘가 159마력인데 전기 모터가 51마력이면 사실 전기 모터의 힘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 모터의 힘도 생각보다 상당히 센 편이긴 한데 더 놀라운 건 전기 모터의 토크가 205Nm, 그래서 kgm로 환산하면 약 20.9, 약 21kgm 정도의 토크를 발휘하거든요. 아까 이 엔진의 토크가 21이라고 그랬는데 전기 모터도 토크가 21이에요. 그러니까 토크로만 따지면 사실 엔진과 똑같은 파워를 내는 전기 모터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죠. 사실 이거 되게 엄청난 거거든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모터는 토크가 처음에 딱 스타트 하면서부터 바로 최대 토크를 발휘하고 회전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토크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일반 엔진은 토크가 낮은 데서부터 출발해서 회전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만 토크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전기 모터랑 엔진이 동시에 가동이 된다고 계산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쪽 전기 모터 토크는 높고 엔진은 토크가 낮은데 이게 두 개가 합산이 되잖아요, 토크가. 그러니까 최대 토크보다도 더 높은 토크가 처음 출발하면서부터 바로 뿜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하이브리드가 힘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요인인 거죠. 그래서 전기 모터가 일반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아니고 완전한 전기차도 아니긴 하지만 토크가 생각보다 상당히 세더라. 그래서 엔진과 똑같은 토크를 발휘하는 전기 모터가 달려있는 만큼 처음 출발할 때 전기 모터가 힘을 보태면 상당히 강력한 가속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나 정리해 드리면 하이브리드가 있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고 그리고 전기차가 있잖아요. 그 차이는 쉽게 말해서 전기 모터의 용량과 배터리의 용량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전기차는 엔진 자체가 없으니까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1.76kWh의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10이 좀 안 되는 8, 9 이 정도 kWh의 배터리를 장착을 해요. 얘는 1.76인데 대표적으로 K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9.8 kWh의 배터리를 장착하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의 양이 얘보다 한 5배 정도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모터의 출력도 훨씬 더 셉니다. 한 100마력대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일단 가정에서 충전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전기 모터만으로 시속 한 100km 이상까지도 가속이 되죠. 엔진을 켜지 않고도 시속 100km 정도까지 가속을 할 수가 있고, 또 배터리의 용량이 얘보다 좀 길기 때문에 약 한 20km 정도의 거리는 전기만으로도 주행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가능한 것이 이제 전기 모터가 얘는 50마력대인데 걔는 한 100마력대로 출력이 올라가더라. 그리고 배터리도 얘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한 5배 정도 더 많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엔진을 떼버리고 전기 모터만 출력이 뭐 200마력, 300마력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 모터만 가지고 140km, 150km까지도 가속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배터리의 용량도 아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불과 10kWh가 채 안 되는 정도의 배터리를 장착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30kWh, 40kWh, 50kWh 이상의 배터리를 장착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50kWh랑 75kWh의 배터리를 장착을 했고, 그리고 정말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모델 S P100D 같은 경우에는 100kWh의 배터리를 장착을 하는 거죠. 근데 굳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참에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전기 모터의 출력이 하이브리드는 50마력대,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100마력대, 전기차는 뭐 200마력, 300마력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배터리의 용량, 장착되어 있는 배터리의 용량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불과 뭐 한 2kWh가 안 되는, 이 차 같은 경우는 1.76,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10이 안 되는 뭐 9.8 정도, 그리고 전기차다 그러면 30, 40, 50. 그 배터리를 얼마나 많이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완충된 상태에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P100D 같은 경우에는 P가 들어가면 모터 출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파워가 더 세지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100이라는 숫자가 배터리의 양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엄청나게 많이 장착을 했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도 많이 길어지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잘 모르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장착된 배터리의 단위, 요것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배터리의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는 킬로와트 뒤에 시간 아워가 붙어 있는 kWh, 그래서 킬로와트 아워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1.76 킬로와트 아워의 배터리를 장착을 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나 이런 차들을 이야기하면서 재원에서 배터리의 용량을 킬로와트 아워로 표시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해하기가 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그거 이해하고 계시면 아마 앞으로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산길을 잠깐 타볼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산길을 타게 되면 아무래도 연비가 많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 전에 지금까지 탔었던 연비를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차를 받아가지고 시내랑 고속도로를 조금씩 주행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고속도로랑 산을 넘어서 왔거든요.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지금 현재까지 134km를 주행했고, 연비가 16.8 여기 있죠. 지금 16.8 킬로미터 퍼 리터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의 복합 연비는 16.2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16.8이니까 복합 연비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온 거죠. 근데 사실은 요게 오늘 아침에 그 촬영하느라고 조금 속도를 많이 냈어요. 가속을 좀 많이 했었고, 그리고 또 산을 넘어왔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현재 연비가 이것이고요. 오늘 아침에 그 촬영 시작하기 전까지, 그때까지 연비는 18.9였어요. 그러니까 꽤 연비가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평상시에 보통 연비 신경 안 쓰시고 무심하게 타시는 분들은 뭐 16 이상 정도, 보통 평균 복합 연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요. 그리고 운전을 조금 얌전하게 하시거나 연비에 조금만 신경 쓰셔서 운전하시면 뭐 18, 19도 쉽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조금 신경을 많이 써서 연비 운전을 한다고 그러면 20도 쉽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산길을 좀 간단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브리드는 시동을 걸면 처음에 바로 그 에코 모드가 디폴트로 설정이 돼요. 그냥 그 전에 어떤 모드에서 시동을 껐든 상관없이 무조건 에코 모드에서 시작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한번 달려볼 텐데요. 지금 뭐 어차피 오늘 노면도 약간 젖어 있기도 하고, 이 차가 뭐 산길에서 과격한 코너링을 테스트할 수 있는 차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또 산길을 달리면서 힘은 어떤지 또 밸런스는 어떤지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볼 계획이고요. 스포츠 모드가 되면 지금 힘이 지금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 시내에서
보통 처음 출발할 때나 중저속에서 재가속할 때 모터가 보태주는 힘이 상당히 세요. 그래가지고 시내에서 다녀보면 힘이 정말 좋아요. 정말 스트레스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출발한다는 느낌이 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느낌상으로는 3.0보다도 중저속에서 즉각적인 응답성 면에서는 3.0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리고 이게 뭐 엑셀을 세게 밟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살짝 밟는데도 힘을 쫙 밀어주는, 전기 모터가 힘을 보태주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과 똑같은 토크가 엑셀 밟는 순간 바로 21kg의 타이어 토크가 바로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응답성이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2.5랑은 진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힘이 좋은 건 확실한 것 같고, 3.0이랑 비교를 하더라도 특별한 구간에서는 이 차가 훨씬 더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산길에서도 이렇게 와보면 힘은 진짜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이, 물론 이제 회전이 높이 올라가는 영역으로 가면, 그러면 이 전 하이브리드라는 특성상 아주 뭐 쫀득쫀득한 힘을 발휘하진 않는데, 보통 일반적인 영역에서 주행을 하다가 이렇게 가속을 할 때, 그때는 진짜 힘이 좋아요. 이게 수동 모드까지 써보면 타이어가 이게 그립이 좋은 타이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노면까지 젖어 있어 가지고 방금 힘을 조금 줬는데 쭉 미끄러져 버리네요. 그래서 뭐 오늘도 그 산길을 제대로 달리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탔던 K7 프리미어의 3.0 같은 경우는 19인치의 미쉐린 타이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립도 뭐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은 17인치인데다가 또 약간은 그 에너지 세이브 형의 타이어다 보니까 이건 뭐 그립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냥 다만 응답성이 좋다. 그리고 승차감 자체가 전체적으로 조금 부드러워 가지고 지금 이게 뭐죠 이게 지금 계속 ESP가 들어오고, 핸들은 감고 있는데 언더가 나니까 핸들은 감고 있고 그냥 라인을 살짝 미끄러지면서 타는 느낌이 나름 재미있네요. 힘 자체가 좋아요. 처음에 초반에 엑셀을 밟아줄 때 그때 힘 자체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재밌게 탈 수 있습니다. 근데 타이어가 지금 너무 감당이 안 될 만큼 접지를 못 살려주고 있어서 이거는 뭐 산길을 과격하게 타는 용도는 전혀 아니네요. 뭐 당연히 이제 ABS가 들어오긴 합니다만 타이어가 아무래도 접지를 잘 못 살려주고 있네요. 그리고 좀 마른 날, 또 추운 날이 아닌 그런 날 타보면 그래도 이제 조금은 뭐 어떻게 테스트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날씨도 춥고 노면은 젖어 있고 하다 보니까 접지 테스트는 뭐 전혀 의미가 없고요. 다만 이게 하이브리드인 만큼 나름 승차감도 상당히 부드럽고, 그리고 힘이 상당히 좋다, 뭐 그런 정도로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롤도 일반 모델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롤도 좀 더 있을 텐데, 근데 타이어의 영향이 일단 아무래도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스펜션 세팅을 만약에 전혀 안 바꿨다고 하더라도 타이어가 지금 이 타이어로 바뀌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그 승차감이 많이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롤도 더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타이어의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 네, 이렇게 올라왔더니만 연비가 15.5로 뚝 떨어졌죠. 근데 하이브리드가 정말 매력적인 것 중에 하나는 산길을 가도 재미있는 게요. 산으로 올라갈 때는 어쩔 수 없이 뭐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름을 소모를 하게 되는데, 산이라는 게 올라가면 내려가는 길이 꼭 있잖아요. 내려가는 동안은 공짜로 내려가는 거예요. 물론 보통 일반 가솔린 차들도 내리막에서는 연비가 극도로 높아지긴 하죠. 그래서 회전수 자체가 거의 뭐 아이들링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연비가 엄청나게 좋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아이들링 수준의 기름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시동을 끄고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 차는 시동을 끄고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다가 그냥 시동만 꺼서 기름을 안 쓰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부터 배터리를 계속 세이브하면서 내려가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 지금 3칸 충전이 되어 있는데 아마 다 내려가면 거의 풀에 가깝게 충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하이브리드의 맛이죠. 하이브리드는 산길을 뭐 와인딩을 어떻게 타고 이런 맛이 아니고, 정말 힘겹게 산을 올라갔는데 내려갈 때는 기름 하나도 안 쓰고 내려가면서
그동안 길 위에 쭉 뿌려놨던 그런 에너지들을 다시 줍줍줍 해가지고 배터리에 다 세이브해서 내려간다는 거. 와, 이거는 진짜 하이브리드만 가질 수 있는 정말 엄청난 매력이죠. 이렇게 해서 세이브해 놓은 배터리들이 결국은 다 다음 주행에 어떤 형태로든 소비가 되니까 연비에 도움이 엄청나게 많이 되겠죠. 네, 이번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K7 하이브리드가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똑같아요. 출력도 똑같고 토크도 똑같고 그리고 배터리 용량도 똑같고, 근데 이제 K7이 K7 프리미어로 바뀐 만큼 하체 세팅도 확실히 조금은 더 이전에 비해서 좀 더 부드러워졌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일반 K7 프리미어보다 도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승차감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여유로워요. 개인적으로는 이 승차감 나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부드러운 거 많이 좋아하게 되다 보니까, 굳이 완성도를 따지자면 지금 현재 국내 국산차들 중에서 승차감의 완성도를 따졌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새로 나온 그랜저가 완성도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 완성도라는 게 이제 승차감의 호불호랑은 또 약간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좀 단단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뭐 좀 부드러워져서 물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완성도 면에서 상당히 수준이 높고, 근데 이 차는 전체적으로 승차감은 조금 더 부드러운 세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에 K7 프리미어로 바뀐 그 인테리어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다만 홈에서도 보면 지금 이 부분에 이제 하이브리드 정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좀 다르죠. 그래서 언제든지 누르면 바로 하이브리드 정보를 바로 끌어올 수 있다는 점, 에너지 흐름도가 적용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좀 다른 부분이고, 계기판도 다릅니다. 계기판도 기본적으로 그 에코 모드가 기본이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보면 컴포트 모드랑 스포츠 모드 똑같이 이쪽에 그 오른쪽 게이지에 그 회전계가 안 나와요. 스포츠 모드인데도 회전계가 따로 안 나오고, 스포츠 모드는 기존의 컴포트 모드의 그 그래픽에서 숫자 같은 거 지워버리고, 그리고 좀 눈금 표시 이런 거 지워버리고 심플하게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게 스포츠 모드의 계기판이더라. 그리고 회전계는 여기도 표시가 되지 않더라.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게이지 자체가 어떤 모드에서도 회전계는 안 나오고, 이게 에너지의 변환 과정을 보여주는 게이지거든요. 그래서 에코 모드냐 아니면 파워 모드냐 차지에 들어가느냐를 바늘로, 지금 현재 에코존, 그리고 이쪽은 파워존, 이쪽은 차지존, 그렇게 되는 거죠. 배터리가 산 거의 다 내려왔는데 배터리가 거의 다 찼네요. 지금 현재 계속 EV 모드, 산에서 내려오는 동안은 계속 EV 모드다 보니까 이 산을 올라갔다 왔는데도 연비에 큰 차이가 별로 없는 수준이네요. 근데 아마 산을 올라갈 때도 제가 아까처럼 이렇게 가속을 많이 하지 않고 좀 그냥 부드럽게 올라갔다 그러면 산 같은 건 올라갔다 와도 연비에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정지 상태에서 이렇게 처음 출발할 때 지금 배터리가 굉장히 충전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EV로만 출발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엑셀을 조금만 세게 밟으면 바로 이제 엔진 시동이 걸려 버리는데, 엑셀을 아주 살짝 밟으면서 가속을 해보면 완전히 평지, 지금 약간 내리막이긴 한데 지금 한 30km, 40km 정도까지는 지금 가속이 어느 정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 평지면 아주 천천히 가속하면 한 40km, 50km까지 전기로 가속이 되지만, 다른 차들이랑 같이 출발한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천천히 가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불과 20km가 되기 전에 바로 시동이 걸립니다. 이게 그 소나타나 K5 하이브리드랑 비교를 하게 되면 지금 엔진 자체가 얘는 2.49, 그 차는 2.0이니까 합산 출력은 이쪽이 훨씬 높죠. 그렇긴 하지만 전기 모터만으로 따지면, 전기 모터는 소나타 K5에 있는 거랑 그랜저 K7에 있는 거랑 전기 모터는 출력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EV 모드만 놓고 보면 이게 차가 더 무거우니까 EV 모드가
힘을 쓸 수 있는 게 소나타 K5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따지면 이 차 가지고 뭐 소나타 K5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은 경우에 보면 꾸준하게 속도를 올려보면 거의 한 시속 60km까지도 부드럽게 하면 전기만으로 가속이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이 차는 60까지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한 40 정도까지는 어떻게 되는데 50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EV 모드만 따지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소나타 K5보다는 힘이 조금 부족하더라.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그 EV 모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주행을 하다가 잠깐씩 브레이크를 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차 같은 경우는 꽤 고속에서도 브레이크를 떼고 이게 타력 주행을 하게 되면 EV 모드로 바꿔주거든요. 시동을 끈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 도요타 시스템 같은 경우는 80km 이상 넘어가면 EV 모드를 잘 적용을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꽤 높은 속도에서도 충분히 타력 주행으로 갈 수 있으면 EV 모드를 만들어 준다는 게 고속 연비 면에서 훨씬 유리한 점들이 있겠죠. 하나, 둘, 셋. 야, 휠 스핀이 일어날 정도로. 이 하이브리드인 것 치고는 가속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내에서 뭐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출발할 때든가 이럴 때는 꽤 잘 치고 나갈 수 있을 만큼 힘이 좋아요. 그게 이제 전기 모터 덕분인 거죠. 그냥 일반 2.4 가솔린 엔진만 가지고는 사실 159마력 가지고는 좀 확 치고 나가기가 좀 힘든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21토크에 51마력짜리 전기가 처음 엑셀을 밟는 순간 바로 힘을 보태주기 때문에 확 치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는 이 K7임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에 제가 봤을 때 연비 못지않게 파워도 굉장히 큰 매력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완전 저속 20km, 30km, 뭐 60km 이하, 거기에서 이 힘이 진짜 괜찮아요. 전혀 스트레스 없이 엑셀을 조금만 밟았는데도 바로 힘을 이렇게 확 보태주면서 차가 부드럽게 출발해주는 느낌 자체가 진짜 좋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렇지만 이런 고속도로 같은 데서 만약에 뭐 130km, 150km 이렇게 주행해버리면 힘도 떨어지고 연비도 아주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100km 주행할 때랑 110km 주행할 때도 연비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변속기도 6단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EV 모드 운영하는 것도 조금 더 적극적이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연비를 비교해 보면 시내보다 고속도로가 조금 더 높아요. 이 차는 복합이 16.2인데 시내가 16.1이고 고속도로가 16.2거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어쨌거나 0.1이 더 높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현대기아차의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장거리 주행하는데, 특히 고속도로를 이용한 장거리 주행 면에서도 나쁘지 않은 거죠. 시내용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시내를 많이 타시는 분이든 장거리를 많이 타시는 분이든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연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본인의 평소 주행거리가 상당히 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두말할 필요 없이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고속도로만 주행을 하더라도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걸어 놔 보면 순간 연비는 사실 오르막이냐 내리막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오르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3 정도 나오는데 지금 벌써 약간 평지로 바뀌면서 18, 20, 19 지금 시속 104km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한 순간 연비가 한 19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상당히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속도로 주행을 하더라도 하이브리드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까는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도 엔진에 전기 모터가 힘을 더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엔진의 힘을 조금 덜 써도 지금 그렇죠. 지금 엔진이랑 전기 모터가 지금 같이 구동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엔진 힘을 조금 덜 쓰고 전기 모터가 힘을 보태서 속도를 유지해 주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연비가 또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연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조금만 신경 써서 타시면 18도
또 조금 더 무리해서 연비 주행하시면 20도 가능한 정도로 뭐 연비는 상당히 잘 나오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음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좀 조용해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옆에 좌우 유리까지 다 흡차음 방음 유리가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노면 소음이 조금 올라오는 편이긴 하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뭐 지금 터널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제가 말하는 톤을 생각해 보면 전체적으로 방음은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무난한 수준으로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또 LFA의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이런 부분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어서 뭐 차로 유지도 지금 상당히 잘 해주고요. 그리고 뭐 아주 안전하게 주행을 잘 합니다. 근데 제가 어제 100km 정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걸고 주행을 하다가 저기 앞쪽에서 차가 정차해 있는 상황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차가 정차를 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차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사실 100km로 가고 있다가 속도를 줄여야 되잖아요. 정차하는 차 앞에 가서.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부드럽게 속도를 줄여가지고, 분명히 이게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지는데도 부드럽게 그렇게 해서 차를 정확하게 딱 세워주더라고요. 이게 같이 나란히 달리고 있는 차가 속도를 줄이는 상황이 아니고, 앞에 차가 정차해 있는 차를 100km에서 발견을 했는데도 적절하게 속도를 줄여가지고 그 차 뒤에 차를 딱 세워줄 정도로 상당히 부드럽게 잘 작동하는 점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하여 외부 공기를 차단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게 이제 그 창문이 열려 있으면 창문을 닫는 것까지 같이 이제 되거든요. 근데 겨울에는 이렇게 김서림이 조금 문제가 되네요. 요거는 나름 좀 솔루션을 만들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서림 방지 같은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작동하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해보니까 계속 16.4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100km, 105km 정도로 설정을 하고 주행을 하게 되면 한 16.4 정도의 연비가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고속으로 잠깐 달려봤는데요. 고속에서도 그냥 직선으로만 주행하는 직진 안정성은 나쁘진 않은데, 아무래도 지금 타이어 특성 자체가 이 차와 파워에는 안정성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고속을 달리다가 좀 위급한 상황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대처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결국은 선택의 문제인 거죠. 하이브리드를 내가 샀는데 안정성을 위해서 19인치의 미쉐린 타이어를 장착할 것인가? 그럼 이제 연비가 떨어지니까 그것도 사실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더라도 연비가 그냥 일반 V6 3.0보다는 연비가 훨씬 더 좋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가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근데 평상시에 사실 이런 차를 가지고 뭐 아주 고속 주행을 한다든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주 고속 주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130km 정도씩 가끔 추월하기 위해서 잠깐 가속하는 그런 정도의 고속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주 고속, 그런 경우는 사실 이 차 가지고 뭐 별로 달릴 일이 없다, 산길에서 뭐 과격하게 달릴 일이 없다,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요 17인치에 이 세팅을 하게 되면 평상시에 좀 더 많이 연비를 절약하면서 주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선택의 문제겠죠. 근데 요 세팅으로 안정성을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기아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를 정말 많이 늦게 만나봤는데요. 일단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일상적인 영역에서 주행할 때 엑셀을 조금만 밟아도 전기 모터가 바로 힘을 가세를 해가지고 전혀 스트레스 없이 부드럽게 달려주는 그 상황이 일단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이제 조금 더 경쾌하게 주행하려고 할 때도 확실히 힘이 좋다라는 점은 굉장히 매력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연비는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복합 연비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만 더 연비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높은 수준의 연비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비 면에서도 뭐 크게 나쁘진 않고요. 그리고 옵션도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크렐 오디오까지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나파 가죽도 적용되어 있고 뭐 스웨이드 내장재 이런 부분들까지 다 선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원하시면 하이브리드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최상위의 그런 옵션들을 다 선택하시고 즐기실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매력이기도 하죠. 그래서 상품성 면에서는 이제 현대기아차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자체가 수준이 진짜 많이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도요타에는 진짜 안 돼, 그래도 도요타에는 안 돼 라고 말씀드렸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도요타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어쩌면 최근에 사실 제가 볼 때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자체가 크게 많이 발전을 안 했어요. 워낙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발전을 더 많이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대 시스템과 비교를 하게 되면 지금은 여러 가지 범용성 면에서 단지 연비만 가지고 따지면 여전히 도요타가 연비 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긴 하지만 실생활에 좀 더 범용성 면까지 고려한다면 현대차의 하이브리드가 어쩌면 더 앞설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번 K7 하이브리드도 상품성은 뭐 상당히 좋고요. 타이어는 조금 신경 쓰이긴 하네요. 지금 옵션으로 18인치 휠과 타이어를 선택하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주행에 조금 신경이 쓰이시는 분이시라면 18인치를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뭐 계속 하게 되네요. 네, 그리고 가격은 옵션을 정확하게 비교를 해봐야 하긴 하겠지만 최상위 트림에 서로 이제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옵션들을 추가해 가지고 비교를 해 봤을 때 3.0보다는 200만원 이하로 비싼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봤을 때 3.0을 선택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이라면 저는 이 하이브리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3.0의 그 고회전 영역에서의 운동 성능을 즐기겠다라고 하면 이 차는 따라갈 수 없어요. 그리고 3.0 엔진의 그 부드러운 회전 질감을 즐기겠다고 하면 따라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가속감이나 연비를 고려해 보면 그러면 제가 봤을 때 3.0보다는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연비를 고려하시는 분은 당연히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힘과 가격을 같이 고려를 하더라도 3.0보다는 하이브리드가 나을 수도 있겠더라. 근데 이제 2.5랑 비교를 하게 되면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행거리가 정말 기신 분들은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는 거 추천. 그렇지만 주행거리가 많이 길지 않다, 근데 원래 2.5를 고려하고 있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는 게 크게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는 편이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평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총평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고민만 더 커졌네. 네, 지금 뭐 하이브리드도 괜찮은 것 같고 또 3.0을 타보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2.5는 2.5대로 또 경쟁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뭘 선택해야 될지 진짜 고민이 되는데, 요게 이제 주행거리가 좀 어중간하신 분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행거리 확실하게 길면 하이브리드, 그리고 뭐 나는 퍼포먼스 즐기는 게 확실히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3.0 이렇게 가면 되는데, 참 이게 어중간한 경우에는 야, 이거가 좋을까 저럴까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데 시승을 해봐도 여전히 고민만 남겨놓고 시승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동차와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 모터리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손 놓고 얼마나 오래 가나 한번 해봐야겠다.